여러분, 저는 지금 부동산 계약 시 핵심 주의사항 5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친족이나 지인 부동산 매입하지 않기입니다. 이 세 번째 주의사항은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행위 취소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급히 처분하는 것, 빼돌리는 것, 이런 행위를 사회행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채무자의 채권자들은 사회행위로 빼돌려진 부동산, 빼돌려진 재산을 다시 취소할 수 있는,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회행위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통상 이러한 부동산은 다소 저렴한 가격에 급매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유혹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매물로 나온 저렴한 가격 부동산을 덥석 살면은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매도인, 다시 말해서 채무자의 채권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매우 흔한 사건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저희 직원도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친척이나 지인이 급하게 부동산을 처분할 필요가 있는데 네가 좀 사주라, 또는 네 이름으로 좀 바꿔놓자라고 하는 경우에는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급히 처분하는 것을 여러분이 캐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시가 5억 원 상당 부동산을 4억 5천만 원에 매수하는 경우, 나중에 채권자들이 채권자 취소송을 제기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채무자의 채권자가 채권자 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매수인이 패소를 하면 등기가 전부 다 말소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을 지급하고 등기를 넘겨받다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다시 돈을 돌려받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돈은 사라져버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채무자가 다른 데로 숨겼거나 그 채무자가 다른 채권 변제에 사용해버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지급한 돈을 되찾을 길은 막막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친척 또는 친지가 급히 등기부터 받아가라고 하고 돈은 나중에 주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가 넘어가는 사정도 법원에서 사회행위로 보는 그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정이 친족이나 지인 부동산을 어쩔 수 없이 매입해야 될 상황이라고 하면 먼저 그 매물을 부동산 중개소에 내놓으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개인의 중개 하에 그 매물을 함정시세로 매수해야만 됩니다. 그 경우에도 중개인에게는 내 친척이다 또는 지인 관계다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고 숨기는 것이 더 안전한 방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친척이나 친지가 아니고 전혀 모르는 제3자의 부동산을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서 매입한다면 안전할까요? 안전도는 제 생각에는 70 내지 80%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100%는 아닙니다. 우선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합니다. 그 매도인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급히 빼돌린다는 사정을 모르고 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합니다. 또 두 번째로 합리적 시세로 사야만 안전합니다. 싸게 사는 경우에는 그만큼 더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매매 계약 이행 과정, 다시 말해서 일주일이나 2주일 만에 급하게 등기를 넘겨왔는지, 매매 내용도 다 지급이 안 된 상태에서 등기를 먼저 넘겨봤는지, 이행 과정도 세 번째 팩트로서 아주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제 직원 사례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데리고 있던 여자 직원이었는데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목동에 거주하는 분이었습니다. 중개사무를 통해서 다소 저렴하게 급매물이 나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날 저녁에 급하게 가서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했는데 시세보다 다소 싸게 저렴하게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과 2주일 만에 잔금을 마련해서 지급을 하고 등기를 넘겨온 사례입니다. 그런데 급히 매도한 그 매도인이 실질적으로는 채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채권자들이 매수인인 저희 직원을 피고로 삼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소송 사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맞춰보시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서는 뭔가 이사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비정상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등기를 말소당하는 대신에 일부 돈, 그 시가보다 저렴하게 사온 그 부분에 관해서 차액 얼마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위기를 넘긴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중개사무를 통해서 급매물을 산다고 하더라도 하루 이틀 만에 급하게 잡는 경우에는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중개인이 어떻게 우리를 유인하나요? 이런 물건은 10년에 한 번 나오는 아주 좋은 물건이다. 급하게 훅 분위기를 몰아갑니다. 여러분, 요즘 이렇게 급매물 말씀이 나와서 문자 계약에 관해서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시세가 폭등하니까 주말에 급하게 문자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문자 계약의 경우에 통상 부동산 중개인이 중간에서 문자로 계약 내용을 정하고 또 양쪽을 소통해주고 합니다. 이처럼 문자 메시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문서와 동일합니다. 반드시 매매 대금, 지급 기한, 명도 의무, 등기부상 부담 말소 의무, 잔금 대출 협조 의무 아주 중요합니다. 또 위약금에 관한 조항, 해약권에 관한 조항,
특약사항 등을 빠짐없이 기재해서 안전하게 넣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만일 위약금 조항이 빠졌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제가 10억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시세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위약금 조항을 넣어놓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하고 더 높은 가격에 제3자에게 매도인이 팔아버리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가 위약금을 청구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문자 메시지로 계약하는 경우에 위약금 조항, 잔금 대출, 서류 협조 의무 반드시 넣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주의사항 하나 있습니다. 10억 원짜리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단 10%인 1억으로 정합니다. 근데 일단 물건을 잡아넣기 위해서 중개인이 가계약금이나 걸어놓으라고 합니다. 그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급하게 가계약금으로 2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매도인 계좌로 직접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약 내용도 문자 메시지로 다 주고받았기 때문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10억짜리 계약이고 계약금은 1억으로 정했는데 가계약금 2천만 원만 지급하였습니다. 나머지 8천만 원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경우에 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이라고 하는데 통상 1억 원으로 정해져서 위약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천만 원 가계약금을 넣었으니까 나는 더 이상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다른 가족들과 차분히 상의해서 마음이 바뀌고 그 물건을 매수하지 않기로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단 양 당사자 사이에 문자로 정확하게 계약 내용이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금 1억에서 2천만 원만 지급했으니 나머지 8천만 원도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지급해야만 하는 것이 법리이고 판례입니다. 5가지 부동산 계약시 주의사항 중에 4번째 주의사항입니다. 법률적 사항 7가지를 특약사항에 기재하기를 말씀드립니다. 특약사항은 이런 것까지 작성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최대한 꼼꼼하고 충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 중개소에서 사용하는 양식은 너무나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 한 페이지 양식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많은 경우의 수를 제대로 담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쟁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등의 경우에는 계약서가 20장, 30장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분쟁 상황을 미리 최대한 상세하게 포함시켜서 대비해 놓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샘플 양식 한 페이지짜리를 가지고 모든 분쟁 상황, 곤란한 상황을 포섭하려고 하니 당연히 불안전하게 되고 또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약사항은 기본적으로 10가지 정도를 써야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항상 별지를 사용해서 별지 1번부터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부터 내일 당장 바로 사용하셔도 되는 실질적인 특약사항 10가지를 순서대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특약사항입니다. 잔금 대출 협조 의무 특약입니다. 여러분, 일단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특약입니다. 원래 잔금은 현금으로 지급해야만 합니다. 대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이나 임대인의 서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류와 현금이 동시 이행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먼저 서류 협조를 해줘야만 된다라고 법리적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약사항 제1번은 잔금 대출 또 전세금 대출에 매도인이나 임대인은 서류 등 제공해서 협조한다라고 문구를 넣는 것이 필요하고 안전합니다. 가장 기초인데 사고가 매우 많이 발생합니다. 원래 잔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정상적인 계약 이행 방법입니다. 제3자인 은행 대출을 받아서 지급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이나 임대인의 서류 협조가 먼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이나 임대인의 대출 서류 협조 의무가 앞서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명확하게 특약사항으로 기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에 관해서 서류 협조할 의무가 없다. 내가 왜 서류를 대출에 협조해야 하는가? 특약사항에 기재가 안 돼 있지 않은가라고 해서 현금을 가져오라고 요구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 매수인이나 임차인은 결국 계약을 불이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두 번째 특약사항입니다. 개발 인허가 또는 영업허가 불허가 시 자동 무효 특약입니다. 제가 분당구 동원동 또는 평택 등에서 본 사례입니다. 최근에 강남역의 카페 고시원에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개발 목적으로 매수하는 경우 개발 인허가를 받지 못하면 매수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목적 달성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개발 인허가 또 공장이나 주유소 설립 허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으로 매수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임대차의 경우에도 임대차 목적을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문구를 예로 들어보면 이 계약은 공장 또는 주유소를 건축하기 위해서 매수하는 계약이므로 위 건축물에 대한 개발 인허가, 공장 또는 주유소 설립 승인이 불허가 되는 경우에는 계약은 자동으로 무효로 하고 기재급 매매대금은 불허가 처분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7일 내에 반환한다. 이 경우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특약사항을 기재해 넣어야 매수인은 위험을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또 상가전부 임대차의 경우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처리하는 사건만 하더라도 강남역에서 큰 카페가 있거나 일반 음식점 또는 고시원 임차 사례입니다. 그런 경우에 정화조 문제라든지 하수 처리 비용이라든지 또 불법 증축 부분을 해소해야만
소방허가, 또 영업허가가 나옵니다. 또 복도, 통로, 포개 문제도 소방 관련 고시원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기준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보다 엄격한 내용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개정됩니다. 예를 들자면 5년 전에 어떤 임차인이 합법적으로 영업을 해왔던 자리입니다. 그 건물입니다. 그런데 올해 내가 새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영업허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소방허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불법 증축 부분이 있다든지, 또 정화조 용량이라든지 하수처리 시설이라든지 또 소방시설 기준 등이라든지 훨씬 강화되기 때문에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세입자가, 임차인이 소방서후, 소방필증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구청 영업허가도 당연히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세입자가 자신이 그걸 해결하고자 수천만 원을 들여서 공사를 합니다. 임대인은 나몰라라고 하나요? 성의껏 나서주나요? 대부분의 임대인은 성의껏 나서지 않습니다. 나몰라라 합니다. 당신 영업을 하기 위해서 임차한 거니까 영업을 위한 비용은 당신이 지출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 공사비가 실질적으로는 건물을 위한 공사비, 임대를 위한 공사비 지출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임대차가 종료되고 나올 때는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왜일까요?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 복구 조항이 있습니다. 또 통상 계약서에 영업 허가를 득할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임차인 부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 허가를 득하기 위한 보수공사나 시설 설치이기 때문에 그거는 임차인 당신의 비용을 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임대인 건물이 불법 증축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법 증축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는 하자가 있어서 그 하자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업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임대인이 순순히 그 비용을 줄 리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임차인은 늪에 빠져버린 꼴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임대차 계약을 해주하고 다 다른 데로 가겠다고 할 경우에 임대인이 돈을 돌려줄까요? 보증금 돌려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약을 어떻게 넣어야 할까요? 현재 건물 상태에서 임대차 목적을 위한 영업 허가를 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무효로 되고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이런 내용으로 규정을 넣어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로 세입자가, 임차인이 보수공사를 위해서, 시설 변경을 위해서 돈을 무리하게 쏟아넣어서는 안 됩니다. 밑빠진 독에 계속 돈을 쏟아붓는 꼴이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돈을 추가로 투입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특약입니다. 세금 부담 특약입니다. 이 문제도 너무 많습니다. 오늘 현재도, 내일 또 모레도 전국의 어디에선가는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분당, 잠실, 또 양천구 신월동 케이스 처리하거나 상담한 사례입니다. 자주 소송으로 비화되는 문제인데, 특히 건물분 부가세입니다. 대형 건물의 경우에는 예컨대 100억이라고 하면 건물분 부가세만 10억이 되기 때문에 큰 사고가 되는 것입니다. 토지 거래의 경우에 토지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토지 위에 있는 건물물에 관해서는 부가세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 시에는 건물부 부가세 귀속에 관해서 따로 정해놔야만 됩니다. 특히 매도인이 주의를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분 매매대금을 10억이라고 산정한 경우에는 부가세가 1억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1억을 별도로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정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에서 어떻게 해석할까요? 통상 토지 매매대금과 건물 매매대금을 각각 별도로 책정을 합니다.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건물분에 대해서는 10% 부가세액을 매수인이 부담하되, 실제 부가세액은 나중에 세무서 부과액으로 확정한다. 변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안전하게 기재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구체적인 부가세액은 나중에 세무서 부과 고지액으로 확정한다라고 기재하는 것이 안전한 방책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강남의 토지와 건물을 매매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총 500억 원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상황인데, 500억 원 중에 건물 대금은 100억 원으로 책정되었다고 하면 토지 대금은 400억 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개인도 또 자문하는 변호사도 건물분 부가세를 놓치는 경우 매우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건물 매매 대금 100억 원에 대해서 10억 원의 부가세를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매도인이 부담해야 될까요? 매수인이 별도로 부담해야 될까요? 매매계약서에서는 부가가치세 언급이 없습니다. 이런데 법원으로 이 문제가 갔을 경우에 별도 약정이 없다면 그 건물 매매대금 100억 원 안에 10% 부가가치세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 경향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제 건물 매매대금은 약 90억 원이 조금 넘는 돈이 됩니다. 매도인은 억울하고 느낄 것입니다. 그 경우에 매수인이 사업자가 있다면 오히려 100억 원 중에서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매매대금 100억 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10억 원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는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매도인은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매수인은 그야말로 땡큐인 상황입니다. 세금 관련 문제가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포괄 양수도 문제입니다. 건물분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토지와 건물 그리고 임대사업 자체를 포괄 양수도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활용할 때에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매수인이 임대사업자를 유지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임대업이라는 영업이 포괄 양도 양수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세법적으로 매도인에 대해서 비과세가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매수인이 임대업을 유지하고 있어야만 되는데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에는 그러겠다고 약속을 하고 나중에는 그걸 잊어버리고 까먹는다든지 또 약속을 일부러 불이행한다든지 또 이에 관한 명쾌한 인식이 없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라든지 또 사업자 등록이 있긴 하지만 다른 제3자에게 임대를 놓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들어가서 장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업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약 4년 정도 지나서 매도인에게 부가가치세, 비과세분이 추징이 됩니다. 매도 후 약 4년 지난 후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매도인에게 갑자기 오게 됩니다. 포괄 양수도가 부인되고 비과세가 부인됩니다. 건물분 부가세가 폭탄이 날아오게 되는데 본세 이외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엄청난 가산세가 붙어서 오기 때문에 그야말로 낭패 중에 낭패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특약사항을 어떻게 기재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 계약은 임대업 포괄 양수도 계약이며 매수인은 임대업을 유지하고 영위해야 하고 매도인에 대해서 건물분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일 매도인에게 건물분 부가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이를 부담한다. 이렇게 규정해 놓는다고 하면 4년이나 5년 후에 부과되는 세금 문제에 있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모할 수 있는 안전한 지혜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특약사항입니다. 명도책임 부담 특약입니다. 제가 강남구 역삼동 또 종로구 인사동, 광진구 자양동 등에서 본 사례입니다. 건물 양도의 경우에 기존 세입자,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 누가 명도 책임을 지는가, 누구의 비용으로 부담할 것인지를 정해놓아야 안전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광진구 자양동의 건물을 매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부탁을 합니다. 매도인이 스스로 건물을 깨끗하게 비워서 넘겨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쉽게 생각하고 토지와 건물을 예를 들자면 100억 원에 매각을 하는데 세입자가 예를 들어서 3명이 남아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6개월 정도에 내보내는 건 충분히 가능하겠지. 또 100억에 매도를 하는데 1억 원 정도를 이사비로 적절하게 주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 계약을 덜커덕 체결을 해버립니다. 6개월 안에 명도 책임을 다 매도인이 부담하겠다라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특약사항의 잔금 수령일부터 6개월 내에 세입자를 전부 매도인의 책임으로 명도한다라는 특약사항을 기재하게 됩니다. 세입자가 과연 매도인의 순진한 생각과 같이 6개월에 순순히 나가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플러스 명도 책임 플러스 6개월 내에 불법 증축한 부분도 철거하고 시정을 해서 합법화 해주겠다는 특약도 넣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너무 위험한 특약입니다. 왜냐하면 불법 증축 부분을 철거하려고 해도 일단은 기존의 세입자들이 나가야만 됩니다. 비워줘야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경우에 매도인은 향후 3년 동안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출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적, 정신적 손해 이루 말로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입자는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특히 이미 매도인이 6개월 안에 명도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으로 매매 계약을 매수인하고 체결했다는 내용을 알게 되는 순간에 이미 매도인은 코너에 몰려 있는 것입니다. 함정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갑이 되는 것입니다. 매수인도 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약사항을 기재했다고 알려지는 순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매도인, 임대인은 협상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갑의 위치에 세입자가 서게 되고 결국 6개월 안에 비워주지 않으면 매매계약에 지장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입자는 거액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매계약에 그 특약을 잘못 기재해 놓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세입자에게 몇억 원을 주고 내보내는 그런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한마디로 너무 위험한 특약입니다. 발목에 족쇄가 채워지는 순간입니다. 그런 경우에 명도 소송 기간 동안에는 매수자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기다려준다든지 또 비용으로 매매대금을 정산하는 기준을 넣어놓는다든지 해서 명도가 반드시 6개월 안에 안 끝나는 경우를 대비해서 특약을 기재해 놓는 것이 안전한 방책이 되겠습니다. 자, 5번째 특약사항입니다. 부족 면적 정산 특약입니다. 강원도 양양군에서 제가 본 사례입니다. 면적이 약간 부족하다든지 또 하천구역이나 일부 개발 곤란한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 또 일부 토지가 법적 부담이 남아있어서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또 건물 중에 일부 불법 증축 부분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특약사항에서 이러한 경우에 바로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금액으로 정산하도록 하면은 완충지대 범퍼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계약은 유효로 유지를 하고 그 대신에 불법 부분에 관한 철거 비용이라든지 또는 면적 부족분에 대해서는 평당가를 책정을 해서 정산을 한다든지 또 매매대금이나 손해금을 얼마 정도로 지급하거나 또는 감액을 한다든지 해서 기준을 책정해서 놓으면 훨씬 더 분해 가능성이 낮아지고 계약이 유지되는 그런 혜택을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6번째 법률사항 특약입니다. 인허가 책임 매수인 부담 특약입니다. 제가 고양시 설문동 등 여러 군데에서 본
사례입니다. 시간이 급하고 부족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개발 행위를 바로 하자고 인허가 신청을 협조해 달라고 합니다. 매도인이 잔금을 전액 수령하기 전에 미리 매수인이 개발 인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또 건축 허가를 제출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서류 협조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매도인 입장에서는 꼭 넣어야 될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이 계약 목적물의 법적, 사실적 검토를 완료하였고, 또 개발행위 허가, 건축허가, 토지거래 허가, 군사 동의, 소변구역으로 인한 여러 가지 공법적 규제, 이런 사항들을 전부 확인하였으며 인허가에 관한 모든 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향후 계약이終了되더라도 토지의 가치 상승에 관한 상승분에 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비용 지출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감유나 가처분 등을 하지 않는다라는 특약 문구를 넣어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이번에는 7번째 특약입니다. 자동 해제 특약입니다. 자동 해제 특약은 이행 촉구나 별도의 해제 의사 표시가 없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특약인데 아주 실무상 유용합니다. 제가 화성시, 장안읍, 또 평택시 등에서 본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인허가권을 승계해 주기로 한 경우에 그 승계를 해주지 않고 다른 핑계를 대는 등 상황에서 매수자는 토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수자는 자기 이름으로 건축허가 신청도 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5달 기다리고 있는데도 매도인 인허가권을 넘겨주지 못합니다. 인허가권을 넘겨주기 위해서는 먼저 돈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또 스스로 자기가 인허가권을 가져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5개월, 6개월 기다리던 매수인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바로 계약 해제 통지를 합니다. 적법할까요? 무효일까요? 여러분, 무효입니다. 계약 해제 통지를 하려면 먼저 반드시 이행 촉구, 이행 최고를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행 촉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채무, 반대 채무를 이행 제공을 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 특약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5개월, 6개월 동안 계약 이행을 안 합니다. 인허가를 넘겨주지 않습니다. 또는 잔금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5개월, 6개월 동안 기다리다가 지쳐서 당연히 계약이 해제됐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도 먼저 나의 의무 이행 제공을 해야만 됩니다. 내가 잔금을 이행 제공한다든지 소유권 이전에 게 필요한 서류를 이행 제공을 해야만 됩니다. 그 나의 의무에 관해서 먼저 이행 제공을 해야 되고, 그 상태에서 이행 촉구, 이행 최고를 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그때 비로소 계약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3가지가 필요합니다. 2가지가 아닙니다. 주의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인허가권을 넘겨받지 못한 매수인 사례에서는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빨리 이행 촉구를 하고, 또 그 다음에 계약 해제를 빨리 하고 불과 몇 달 만에 다른 사람 토지를 새로 구입합니다. 마음이 급하고 건축이 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잔금을 이행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통장에 예컨대 매매 대금 중에 잔금 5억 원 있다는 통장을 정확하게 딱 입금을 하고, 그 잔고 사본, 통장 사본을, 잔고증명서를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서에 첨부해서 보내면서 이행 촉구를 해야만 안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해제를 해야 적법 유효한 계약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필요할까요? 자신의 의무인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이행 제공을 함으로써 이행 제공을 해야만 됩니다. 이렇게 문구를 작성하면 좋겠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해제자는 이행 제공을 할 필요 없이 계약 해제 통지를 하면 되고, 해제 통지 즉시 계약이 실효된다 라고 특약을 넣으면 안전합니다. 잔금 일자에 잔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별도로 이행 촉구 절차 없이 당일 자정을 기해서 자동으로 계약이 해제되고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몰취한다, 이런 식으로 정하면 훨씬 편하고 안전합니다. 부동산 계약 시 핵심 주의사항 5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주의사항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 사항에 대해서 특약사항으로 기재하기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특약사항 7가지는 법률적 사항에 관한 특약사항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3가지는 물리적 사항, 건물이나 토지에 관한 사실적 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8번째 특약사항은 하자 오픈 특약입니다. 현 상태대로 매매하며 향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효력이 약하므로 차라리 하자 부분을 먼저 오픈해서 이를 기재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정을 매매 대금액 책정에 반영시키면 됩니다. 제가 구로구 오류동이나 남양주 별내 등에서 본 사례입니다. 많은 매도인들이 다음과 같은 문구를 특약사항에 넣어놓고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 문구는 바로 현 상태대로 매매하며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는다, 향후 매수인은 물건을 하자, 보수의 요청, 또 손해배상 요청, 매매대금의 감액, 기타 금전 청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이런 문구를 단단하게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안심합니다. 현 상태대로 매매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의 없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문구는 물리적, 사실적 하자 상태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수가 있다든지 보이지 않는 감춰진 폐기물이 있다든지 균열이나 치마가 있다든지 건물이 기울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하자나 불완전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위의 문구에서 현 상태라는 의미는 주로 등기부상의 법률적 상태, 가압류라든지 근저당권이라든지 소유권 상태라든지 이런 등기부상의 상태가 이대로 계약이 전제가 되는 것이고 추가로 매매에 지장을 주는 설정 행위라든지 집행 행위가 없도록 매도인이 주의하겠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해석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주로 매도인에게 부담이 지워지는 문구입니다. 그런데 매도인은 현 상태대로 매매했으니 안전하다고 오히려 매도인이 안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도인이 현 상태대로 매매했으니 감춰진 또 밝혀지기 어려운 누수하자라든지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든지 또 균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물리적 하자에 관해서 나중에 책임 물을 수 없겠지 안심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큰 착각입니다. 법원은 하다모수 청구라든지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와 같은 취지의 부재소 하부는 양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 인지한 상황을 전제로 체결되는 것이다,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누수가 있습니다. 결로가 있습니다. 장식장 뒤에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 또는 건물이 일부 침하되어 있습니다. 묻혀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균열이 있습니다. 또 불법 증축 부분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물리적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 상태대로 매매한다, 하자보수 청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매수인은 너무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자를 모르고 매수한 매수인은 정말 억울할 것입니다. 매도인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인데 매수인은 예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 상태대로 매매한다, 하자보수 청구하지 않는다, 이런 문구는 실무상 큰 효력이 없다는 점을 주의하셔야만 됩니다. 차라리 매도인은 나중에 소송을 당하는 것보다는 이러이러한 하자가 있다라고 미리 고지하거나 아니면은 이러한 것이 예상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정산하자, 이렇게 손해배상액으로 우리가 합리적 해결을 하자라고 문제 해결의 기준을 정해놓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일단 양 당사자가 눈으로 확인한 하자는 이러이러한 것을 사고 확인했다고 기재해놓고 이처럼 확인이 안 된 사정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발생하거나 드러날 수 있는, 파견될 수 있는 하자가 있다고 하면 그거에 관해서는 매매대금을 미리 조정해 준다든지 또 손해배상액으로 조정해 준다든지 하는 것이 안전한 지혜책입니다. 요즘에는 매수인이 매매한 후에 1, 2년 내에 하자담보 책임을 또는 불완전 이행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9번째 특약입니다. 감춰진 하자 손해배상 특약입니다. 향후 새로 발견되는 하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손해배상으로 조정하겠다고 하는 특약입니다. 즉, 양 당사자 사이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또 향후에 매수인에 의해서 새로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 특약입니다. 매매 당시 알 수 없었고 매매 이후 새로 발견된 하자에 관하여 매수인이 손해배상 청구, 하자보수 청구를 하는 경우 매도인은 합리적 범위에서 이를 수용한다 라는 정도로 문구를 작성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에게 공평하고 공정한 거래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매수인이 보다 편하게 믿고 해당 물건에 관해서 나중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에 어떻게 하지? 라는 부담이나 걱정이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또 나중에 손해배상으로 정산할 수 있기 때문에 매매 대금을 미리 감액해달라는 요청도 계약 체결 당시에 덜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특약사항입니다. 그것은 바로 매수인 지장행위 금지 특약입니다. 매수인이 미리 건축공사를 하다가 어떤 사정으로 중단된 경우, 잔금 받기 전에 건축공사를 먼저 하도록 허락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향후 매도인의 권리행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다든지 또 권리행사를 한다든지 유치권 행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특약입니다. 문구를 예를 들자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매수인은 잔금 전액의 실제 완불 전까지는 이 매매 목적물에 대한 어떠한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할 수 없다. 그 외에도 매도인의 소유권 행사, 처분, 담보 제공, 임대, 관리 등에 지장을 주는 법률행위나 법적 조치, 사실행위, 유지권 주장 등을 할 수 없다. 매매계약이 해소되는 경우 그 시점에 축조 중인 건축물 소유권은 별도 비용 없이 매도인에게 당연 귀속한다. 이런 내용으로 넣어놓으면 매도인이 잔금을 받기 전에 먼저 혜택을 베풀어서 호의를 베풀어서 매수인으로 하여금 아직 매도인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짓는 그런 건축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법적 위험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양시 일산에서 본 사례입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건축 허가를 잔금 전에 미리 득할 수 있도록 처리 협조도 해주고 또 현장에 들어와서 건축도 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준 사례입니다. 그런데 막상 매수인이 인허가를 득하는데 실패를 하였거나 또는 매수인이 PF가 무산되어서 잔금 마련을 못하는 경우, 이 경우에 통상 매수인은 이미 자기의 비용으로 통호사를 하였다든지 또는 일부 건축물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현장을 비켜주지 않고 유지권을 행사합니다. 또 공사업자도 별도로 또 유지권을 행사합니다. 매도인이 큰 애를 먹고 밤잠 못 자고 머리가 빠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매수인이 원래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어렵게 흘러가니 코너로 몰리니 매수인 자신도 이런 상황에서 매도인에게 억지를 부리면서 돈이라도 일부 달라, 투입된 돈 일부라도 받아내고자 무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통 인간 사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도 특약사항을 별지에 10개 내지 20개 넣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정착되어야만 합니다. 계약서가 최소 3장 이상은 돼야만 합니다. 미국 등 외국에서는 계약서가 30장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부동산 중개소에 가서 당당히 특약사항을 10개, 20개 기재할 거라고 권리로서 요구를 하셔야만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계약 시 핵심 주의사항들을 5가지로 크게 카테고리화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요약해드리면 등기부등본 공적 서류 확인하기, 또 거래 상대방 계약 당사자 본인의 의사 및 대리인 위임장 확인하기, 또 친족이나 지인 부동산 매입하지 않기, 또 법률적 사항에 대해서 7가지 특약사항 기재하기, 물리적 사항에 대해서도 3가지 특약사항 기재하기, 이렇게 총 5가지 카테고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5가지 큰 주제 외에 제가 다루지 않은 기초적 사항들도 2-3가지가 있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인 부동산 중개사무소 방문 시 확인사항 영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그분이 반드시 계약서 하단에 중개인으로 기재되어야만 합니다. 또 중개사협회 공제에 가입된 공제 증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또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는 임차인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잔금 지급 당일에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또 확정일자도 그 당일에 필요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국민 상식입니다. 그런 조치를 취해야만 혹시 그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들어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쁘다고 당일을 넘기고 그 다음 날로 가면 큰일 납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내용들에 관해서는 다른 많은 유튜버님들이 이미 설명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와 같은 내용과 더불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부동산 사건, 사고,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진행해 보는 것입니다. 결국 부동산 사고는 100건 중에 1건 비율로 생기는 것이고 이러한 사고나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략, 전략 필요합니다. 위험을 회피하거나 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법적으로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부동산 세계에 몸을 담고 있는 법률 전문가에게 정확한 조언을 받고 계약에 임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발품을 미리 파는 것입니다. 부동산 계약의 사고나 사기를 당하는 경우에 피해는 몇 천만 원이 아니라 이미 몇억 원으로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가 아니어도 부동산 관련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꼭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권유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부동산 문제 관련하여 실질적이고 집약적인 정보가 담긴 영상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실전 부동산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량, 구체적이고 상세한 분량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공법과 사법을 교차 투자하는 변호사 김요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